홍대 입구역 근처 사람들이 있고 지나가는 한 공사 현장. 철근이 녹슬고 콘크리트 더미가 쌓인 그 폐허 속에 서하은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17살 갈 곳도 가족도 이름의 의미조차도 없는 아이.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길거리 아이라고 불렀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 하은은 평소처럼 음식점 쓰레기통 뒤를 뒤지고 있었다. 뭘 좀 건질 수 있을까? 기대는 없었다. 그러다 문득 철제 울타리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은은 멈춰섰다. 들은 척 안 할 수도 있었다. 어차피 이런 데서 신음소리 듣는 건 낯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소리는 너무 가까웠고 너무 절박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넘었다. 무너진 흙더미와 콘크리트 조각 사이를 살피던 순간 흙 밖으로 미세하게 삐져나온 창백한 손가락 몇 개가 보였다. 하은은 숨을 삼켰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손을 잡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차갑고 단단한 흙, 삽도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손톱이 깨지고 피부가 찢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1시간 뒤 그녀는 드디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에 피가 말라붙었고 입술은 파랬다. 옷은 고급 양복이었지만 여기서 발견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모습이었다. 살아있어요? 그는 아주 약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그를 끌어냈다. 그녀의 키보다 큰 그 남자를 끌고 인근 공터까지 데리고 가는 데에는 거의 2시간이 걸렸다. 숨을 헐떡이며 그녀는 자신의 낡은 담요로 그의 몸을 감싸고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119. 구조 요청이요. 사람이 묻혀 있었어요. 공사장, 마포구 쪽이에요. 신고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하은이 물었다. 남자는 입술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훈, 한지훈. 그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경찰이 도착했을 땐 하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다. 남자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그녀는 자신의 컨테이너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작은 인터넷 카페의 공용 컴퓨터 앞에서 하은은 한지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수십 개의 기사, 10년 전 한성건설 대표이사, 한국 부동산계의 황태자, 그리고 사망. 2013년 11월 제주도 인근 요트 전복 사고로 실종. 시신은 발견되지 않음. 법적으로 사망 처리. 그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기사를 넘기던 중 오래된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훈과 그의 가족 사진. 여자아이 하나, 6살쯤 되어 보였다. 곱슬머리에 동그란 눈, 뺨에 희미한 보조개. 하은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 아이는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거울 앞에 앉았다.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병실, 불꽃, 그리고 한 여자의 울부짖음. 늘 꿈에서만 반복되던 장면이었다. 현실이라 믿지 않았던 조각들. 그날 처음으로 하은은 의문을 품었다. 나는 누구였지? 지훈은 병원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사회, 계약서, 아내의 싸늘한 눈빛, 그리고 어두운 땅속. 간호사가 뉴스를 보여주자 그는 충격에 빠졌다. 아내, 윤석영. 지금은 한성복지재단, 구 한성건설의 이사장. TV 화면 속 그녀는 기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복지사업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갔어. 그리고 그의 딸 지우는 딸을 잃었다고 믿어왔다. 화재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믿고 살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의심이 있었다. 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하은은 다시 그 병원으로 향했다. 면회를 요청하고 익명 구조자라 밝히고 지훈을 만났다. 그쪽 기억나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날 살렸죠. 그날 공사장에서. 하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혹시 예전에 딸이 있었어요? 지훈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토끼 인형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 하은의 숨이 멎었다. 저 인형 이름 혹시 몽이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아요?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제가 꿈에서 늘 안고 자던 인형이에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의심이 아닌 가능성이 깃든 침묵. 서하은. 그 이름이 진짜일까? 아니면 주어진 껍데기일까?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이름을 되뇌었다. 하은. 아니, 어쩌면 나는 다른 이름이었는지도 몰라. 끝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시작은 분명했다. 한 아이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한 아버지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서로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조각은 이제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포구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바람이 건물 사이를 휘돌며 얼굴을 핥히고 거리는 회색 안개처럼 흐릿했다. 서하은은 철제 컨테이너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전기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담요 하나, 초 하나, 그리고 이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름 하나, 한지훈. 그날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느꼈다. 이름만으로는 부족했다. 서류 위에 적힌 서하은이라는 이름조차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고아원에서 붙여준 이름. 의미 없는 글자 조합. 하지만 그날 그녀는 누군가의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닮았다는 사실을 통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진짜 나는 누구였을까? 하은은 작은 핸드폰을 꺼냈다. 와이파이도 없이 잡히는 공용 인터넷으로 다시 한지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함께 그가 운영했던 한성건설, 그리고 현재 윤석영이 대표로 있는 해민복지재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재단, 매년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받고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었다. 외견상은 깨끗하고 선해 보였지만 하은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기사 하나하나에 등장하는 사진 속 윤석영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하은의 가슴 속 어딘가가 날카롭게 저렸다. 다음 날 하은은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지훈은 아직도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맑았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조심하세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은이 말했다. 당신 이름이 하은이라 했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고아원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지훈의 눈빛이 깊어졌다. 혹시 내가 내 딸이라면 확신할 수 없어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하지만 저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병원, 불, 그리고 어떤 여자 목소리. 지훈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화재, 내 딸이 죽었다고 했던 그날. 하지만 나는 시신을 본 적이 없어. 이상했어. 병원에서도 너무 서둘렀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은은 그의 손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그가 병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그 옛날 딸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 여기 토끼 인형 이름이 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그걸 기억하는 게 놀라워. 딸은 그 인형 없이는 잠도 못 잤어. 저도 그래요. 아직도 꿈에서 안고 자는 인형이 항상 나와요. 털이 누렇고 귀가 한쪽 접힌 토끼. 그 말에 지훈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혹시 DNA 검사 해볼 수 있을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야지. 꼭 해야 해. 며칠 후
병원에서 간단한 체열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다. 그동안 하은은 이민준이라는 프리랜서 기자를 만났다. 거리에서 자주 보는 얼굴이었고 이전에도 아이들의 실종 사건을 추적하던 것을 알고 있었다. 너 진짜 그 남자 딸일지도 몰라? 민준은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믿고 싶어져요. 믿어야만 할 것 같아요. 해민복지재단은 말이 좋아 복지지. 나도 몇 번 뒤를 캐보려고 했는데 다들 말리더라고. 고위층하고도 엮여 있대. 그럼 더 알아봐야겠네요. 하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지훈과 하은은 같은 시간, 같은 병실에서 결과를 받았다. 한지훈 씨와 서하은 양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8%입니다. 친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하은아. 그 단어. 처음 듣는 그 부름에 하은은 눈을 떴다. 무언가 안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 동시에 다시 이어지는 소리. 아빠.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그날 밤 지훈은 하은에게 과거 이야기를 해줬다. 엄마의 이름은 김은서. 당시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였고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의 사망 이후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입원 서류에는 가족 동일안에 윤석영의 서명이 있었다. 그녀가 모든 걸 계획한 거야. 나를 없애고 은서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널 없애는 대신 신분을 지운 거지. 하은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아직 거기 있을까요?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있다면 찾아야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은은 병실 창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그 조용한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처음 이름을 되뇌었다. 서하은.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진짜였던 이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시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중심부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 위층에 해민복지재단 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은은 이민준과 함께 그 건물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멀리서 보면 너무나도 번듯하고 정돈된 곳. 하지만 하은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비릿한 기운이 끌어올랐다. 여기가 바로 그녀의 이름이 지워진 출발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이 안에 뭔가 있어요. 하은이 말했다. 그건 나도 알아. 문제는 그걸 어떻게 꺼낼 수 있느냐지. 민주는 말끝을 흐리며 노트북을 펼쳤다. 내가 알고 있는 전직 직원 중 한 명이 있어. 지금은 제주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4년 전에 해민복지재단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대. 왜 그만뒀는지 알아요? 그게 문제야. 말하기를 꺼려해. 익명 보장하면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겠다고는 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린 그 얘기를 들어야 해요. 거기서 뭐가 있었는지. 며칠 후 민준과 하은은 제주도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 전직 직원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미. 말수가 적고 눈빛이 흔들리는 중년 여성이었다. 정말 저 해치지 않을 거죠? 그녀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물었다. 약속드려요.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하은이 말했다. 저는 입양 관련 부서에서 일했어요. 해외 입양 서류 처리와 가족 정보 관리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한 아이의 서류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민준이 물었다. 출생신고서에 부모 이름이 없었어요. 대신 불명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상해서 병원 기록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산모 이름이 있었어요. 김은서. 하은과 민준은 동시에 눈을 떴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재단은 일부러 출생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생존해 있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냈어요.
그래야 입양이 빨리 진행되니까.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하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기록이 삭제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문제 삼자 이선에서 조용히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니면 고소 당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선이라는 건 민준이 물었다. 윤석영 이사장이에요. 그 여자가 모든 걸 관리했어요. 입양 케이스, 기부금 흐름,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하은이 다가앉았다. 어떤 아이들은 기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처리됐어요.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몰라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지웠어요. 이름을, 존재 자체를.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하은과 지훈, 민주는 함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선미가 기억하는 일부 사건 번호와 날짜, 병원 코드, 입양 진행 기관들의 흐름 등을 엑셀 파일에 정리했다. 놀라운 것은 그중 일부가 과거 지훈이 회장직에 있을 때 몰래 수집했던 정보와 일치했다는 것이었다. 이건 증거야. 지훈은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더 확실한 증거, 윤석영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지.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녀가 항상 참석하는 연례 자선 행사 있잖아요. 거기서 그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은아, 위험할 수 있어. 그녀가 날 모르는 척하겠지만 분명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녹음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자신의 머리를 묶고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오래된 목걸이를 건넸다. 은색으로 된 작은 토끼 모양 펜던트. 이거 내가 어릴 때 항상 차고 다녔어. 하은은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건네는 약속 같았다. 며칠 후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연회장. 수많은 재벌, 정치인, 연예인, 재단 관계자들이 고급 정장을 입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 무대 한복판에는 윤석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완벽해 보였다. 흠잡을 데 없이. 하은은 어깨에 마이크를 달고 민준과 지훈의 시선 아래 홀로 그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석영의 시선이 하은을 포착했다. 0.5초의 정적.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서하은. 그녀는 무심한 듯 물었지만 음성은 미세하게 떨렸다. 하은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사장님. 그들의 대화는 평범하게 시작됐다. 하지만 뒤에서는 녹음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하은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재단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기준은 뭔가요? 출생 기록이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혹시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무연고 처리된 사례가 있진 않았나요? 윤석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떤 목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냥 혹시 저도 그런 아이 중 하나가 아닐까 해서요. 그녀는 눈을 마주치며 덧붙였다. 기록이 사라졌거든요. 이름도, 가족도, 전부 다.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흔들렸다. 윤석영은 미세하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말실수를 했다. 그런 아이들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지. 하은은 미소 지었다. 마이크는 모든 걸 잡아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이름을 되찾는 첫걸음이자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불씨였다. 이른 아침, 겨울 해가 희뿌연 빛을 내뿜는 시간. 하은은 민준의 낡은 소형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창문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병원 간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하온정신 요양병원. 푸른 산자락 아래
한때 고급 요양시설로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은 거의 잊혀진 이름이었다. 하은은 손에 꼭 쥔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 안에는 환자 김혜진의 정신병력 기록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본명은 김은서, 하은의 어머니였다. 민주는 조용히 차를 세우며 말했다. 기록상으론 외부 접견이 불가한 환자야. 우리가 직접 접근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해요.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엄마를 보고 싶어요. 하은의 눈빛은 단단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병원 접수대. 하은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 김혜진 씨 면회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익숙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가족 외 접견 불가해요. 그리고 현재 보호자 동의가 없는 상태라. 제가 가족이에요. 순간 간호사의 눈빛이 바뀌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하은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유전자 감정 결과서. 김은서와 서하은, 친자관계 99.98% 확인됨. 간호사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다가 일말의 혼란과 당혹감을 얼굴에 띄었다. 그리고 서둘러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약 30분 뒤 병원 측에서 면회를 허가했다. 단, 보호관찰하에 짧은 시간만 허용된다는 조건이었다. 하은은 작고 낡은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의자 2개, 테이블 하나,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고 벽은 창백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녀가 들어왔다. 김은서. 하은이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렸던 그 얼굴. 다소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그녀는 입구에 서서 하은을 바라보다가 무언가 깨달은 듯 천천히 다가왔다. 너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맞죠? 은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은이니? 그 순간 하은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어릴 적처럼 따뜻하고 익숙하고 그리운 온기 속으로.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은서는 울먹이며 속삭였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를 속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마주보았다. 말보다도 존재 자체가 서로를 증명하고 있었다. 은서는 천천히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병원에서 불이 났다고 했어. 너를 데려간 간호사는 얼굴도 낯설었어. 나는 분명히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어. 내 울음소리가 들렸거든.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서경은 이미 아이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했고 내가 울고 소리칠수록 사람들은 날 미친 사람 취급했어. 그리고 곧바로 이곳으로 보내졌지. 하은은 숨을 삼켰다. 엄마는 나를 잊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그녀는 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조그마한 토끼 모양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거 너 어릴 때 늘 품고 자던 거야. 매일 밤 너와 함께 노래를 불러줬어. 하은은 그걸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손수건, 그녀도 기억했다. 토끼의 이름은 몽이. 꿈에서만 나타났던 그 인형은 실제로 존재했었다. 그날 이후 난 꿈속에서 너를 계속 불렀어. 언젠가 내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 하은은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우리가 엄마를 꺼낼게요. 여기서 나가서 같이 살아요. 은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지금은 위험해. 서경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할 거야.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 여자는 흔적을 지우는데 능숙해.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은서는 눈빛을 고정시킨 채 말했다. 그럼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름을 지키겠다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지켜줬듯이
나도 엄마를 지킬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하은은 상담실을 나섰다. 민준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은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엄마는 날 기억했어.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하은은 병원 정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가 엄마를 가두었듯 우리는 그녀의 거짓을 가둘 거야. 증거를 찾고 기록을 되찾고 이름을 다시 세상에 올릴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자.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김은서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수년 전 학회 발표, 논문, 그리고 실종 신고가 아닌 정신질환자 입원으로 처리된 기록들. 모든 것이 맞물려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이 더욱 또렷해졌다. 진실은 침묵 속에 묻힐 수 없다. 그리고 이름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은은 컴퓨터를 껐다. 그날의 꿈속, 그녀는 다시 몽이를 껴안고 잠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억을 되찾은,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는 딸이었다. 서울은 눈이 녹은 자리에 얼음이 다시 얼어붙는 계절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은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바로 DNA 검사를 위해 서울대 병원 유전자 분석센터를 찾았다. 김은서, 그리고 한지훈. 두 사람과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였다. 지훈은 이미 검사를 마친 상태였다. 이번에는 은서의 동의서와 혈액 샘플이 필요했다. 병원 측에서는 정신병원 환자의 법적 동의 여부를 두고 고민했지만 그녀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진술서와 하은의 동행으로 절차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너는 단지 길거리 소녀가 아니라 한지훈 회장의 딸이자 김은서 박사의 친딸로 법적으로 완전히 복원될 수 있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두려워. 모든 게 사실이면 내 삶이 전부 다시 써져야 하잖아. 내가 지켜온 이름, 살아온 방식, 나를 만든 고통들까지 다 거짓이었다고 느껴질까봐. 그게 아니라 민주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더 명확해질 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진실은 스스로를 구원하게 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동안 하은과 지훈, 민주는 해민복지재단의 기록을 더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선미가 제공한 내부 기록 외에도 민주는 구청과 출입국관리소의 자료를 요청해 재단을 통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 중 출생 기록이 조작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민주는 말했다. 의도적인 삭제야.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출생신고서가 수십 건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부모 미상으로 기재돼 있어. 그 의사 이름, 하은이 물었다. 이종하. 해민복지재단과 협력 관계였던 산부인과 의사야. 지금은 은퇴해서 강원도에서 조용히 살고 있대. 지훈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이름, 낯익어. 은서가 출산했을 때 담당이었을지도 몰라. 그럼 만나야겠네요. 강원도 강릉의 한 바닷가 마을. 낡은 양옥집에 살고 있던 이종학은 하은 일행을 처음엔 경계했지만 한지훈이라는 이름을 듣자 잠시 말을 잃었다. 당신 딸은 죽은 거 아닌가요? 살아있었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작성한 허위 출생 기록, 그날 병원에서 벌어진 일들, 다 기억하시죠? 이종학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처음 본 아이는 분명히 건강했어요. 산모도 의식 있었고. 근데 병원장과 서경 씨가 찾아와 해외 긴급 입양 케이스라며 서류 처리를 부탁했죠. 난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던 게 아니라 외면한 거예요. 하은이 날카롭게 말했다. 맞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그날 김은서 씨는 정신적으로 멀쩡했어요. 아이와 함께 퇴원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행정서류상 아이는 출산 직후 사망으로 처리됐어요.
모든 건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였어요. 그 시나리오를 누가 짰죠? 윤석영 씨였습니다. 며칠 후 DNA 결과가 도착했다. 병원에서 하은, 지훈, 민주는 함께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조용한 병실 안,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보고서를 펴자마자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검체 A, 한지훈, 검체 B, 김은서, 검체 C, 서하은의 유전자 분석 결과 세 사람의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99.998% 이상 일치함을 확인함. 하은은 결과지를 꼭 쥐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이름이,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삶이 이 한 장의 문서로 증명되었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부정할 수 없어. 민주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이 문서는 기사로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이 법적으로 그녀를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놓는다는 것이다. 다음 날, 하은은 구청을 찾아가 이름 회복 신청을 했다. 서하은은 법적으로 존중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원래 이름도 함께 기록하길 원했다. 이름, 서하은, 출생 당시 등록명, 한하은. 공무원은 처음엔 복잡하다고 했지만 지훈의 법률팀과 병원 측 진술서를 검토한 뒤 마침내 수용되었다. 그녀는 서류를 넘겨받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은, 내가 다시 돌아왔다. 며칠 뒤 그들은 해민복지재단을 상대로 첫 공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아동 인신매매 목적의 허위 입양, 여출생 신고 및 의료기록 조작,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공모, 유전자 정보 은폐 및 악용. 언론사 여러 곳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민준의 기사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수많은 입양 피해자와 가족들이 민준의 이메일로 연락을 보냈다. 저도 제 이름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병원에서 나를 봤다고 했지만 병원은 부정했어요. 기억은 흐릿하지만 저도 어릴 적 다른 이름을 불렸던 것 같아요. 하은은 모든 메일을 읽었다. 하나하나 사라진 이름의 조각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토끼 인형 몽이를 꺼내 손에 쥐었다. 지금은 귀가 더 낡고 털도 빠졌지만 그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증언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호텔 앞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VIP 손님들이 차례로 레드카펫을 밟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해민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갈라.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포장된 자리. 하지만 그 무대 뒤편에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하은은 검은 정장을 입고 호텔 옆 골목에 서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귀에 잡고 정밀한 녹음 장치를 끼워주며 말했다. 목소리 최대한 침착하게.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스스로 말하게 유도해. 감정 들어가면 끝이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깊고 차가웠다. 그 여자는 나를 모르겠지? 그녀가 물었다. 아마 너를 못 알아보는 척은 할 거야. 하지만 내 눈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느낄 거야.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말했다. 그럼 준비됐어요. 한편 호텔 행사장 내부. 윤석영은 카메라 앞에서 유창하게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회적 책임, 해외 아동 구호, 사랑의 입양 캠페인. 그녀의 말에는 틈이 없었고 표정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지훈은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는 변장한 채 호텔의 VIP 관람석 한 구석에 앉아 있었고 바로 옆자리에는 은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아 아내와 남편은 10년 만에 다시 나란히 앉아 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사람을 속이는 게 익숙하네. 은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하은은 초대장 없이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드레스 코드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에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행사장 내부로 이어지는 비공식 출입구를 이용해 회장 안으로 들어갔고 정확히 서경이 연설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타이밍에 맞춰 그녀의 동선 앞에 섰다. 이사장님,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하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윤서경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을 본 순간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네, 물론이죠. 어디서 오셨죠?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상담이 있어요. 윤서경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기자나 투자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들은 호텔 내 고급 응접실로 들어갔다. 방음이 철저한 공간. 문이 닫히자 하은은 숨을 고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름이 서하은입니다. 혹시 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경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다. 글쎄요. 너무 흔한 이름이라. 그럼 이건 어떠세요? 김은서 박사님, 기억하시죠? 서경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 사람이죠. 지금은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신병원에 있어요. 당신이 집어넣었으니까. 서경은 당황하지 않은 척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한지훈 회장이 제 아버지고요. 이름이 나온 순간 서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경직되어 있었다. 정말이라면 놀라운 이야기네요. 놀랍긴 하죠.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고 그 아이가 바로 여기서 당신과 대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아이를 사망 처리하고 어머니를 병원에 가두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는지. 그런 질문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죠. 하은은 미소 지으며 테이블에 작은 포스트잇을 놓았다. 이 방,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서경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이 뭘 원하든 협박은 불법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증거 수집이에요. 불법은 당신이 했죠. 순간 서경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 하나쯤 없어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하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당신이 하은이라면 날 증오하겠죠. 하지만 나도 그 아이를 나름대로 지키려 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위험했어요. 감정적이고 불안정했지. 그건 당신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엄마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오. 거짓 서류도, 강제 입원도. 서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명백한 자백이 된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지훈과 은서가 들어섰다. 서경, 오랜만이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은서는 조용히 딸의 옆에 섰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넌 그냥 나를 없애고 싶었던 거야. 나도, 은서도, 그리고 하은이도. 서경은 뒤로 물러섰다. 더는 숨을 곳이 없었다. 그날 밤, 민주는 녹음 파일을 정리해 온라인 언론과 방송사에 전달했다. 파일 제목, 한 아동의 이름을 지운 여자의 고백. 녹음이 공개되자 전국이 술렁였다. 뉴스 헤드라인이 하루 만에 뒤덮였다. 해민복지재단, 아동 인신매매 정황. 이사장 윤서경, 불법 입양 및 정신병원 연루 의혹. 한지훈 전 회장 딸, 서하은 생존 확인. 하은은 화면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진실과 함께 불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하은은 세상의 중심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오피스텔 안, 형광등 아래 민주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렸고
서버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올린 기사와 음성 파일은 단 12시간 만에 수백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복사되어 수십 개의 뉴스 사이트로 번졌다. 해민복지재단, 허위 입양 정황 인정, 관계자 수사 착수, 윤석영 이사장, 자선 갈라에서의 대화 녹음 공개돼 충격, 서하은, 한지훈 전 회장의 친딸, 실종된 아이 살아 돌아왔다. 하은은 지훈과 은서와 함께 오피스텔 작은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재단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입양 피해 아동을 자처한 이들의 인터뷰, 그리고 국민청원이 있었다. 가짜 이름, 사라진 가족을 찾습니다. 이름이 권력에 의해 바뀌어선 안 됩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쩐지 그 찬 공기마저도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던 이름이 마침내 햇살을 맞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 아빠, 그녀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젠 나 그냥 살아도 되겠죠? 은서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은아, 넌 계속 살아왔어. 버틴 게 아니라 살아낸 거야. 지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우리가 널 지켜줄 차례야. 다음 날 아침, 검찰은 해민복지재단 본사와 윤석영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년간 조작된 서류, 위조된 출생신고서, 수십 명의 미상 아동 기록, 그리고 국내의 입양기관과의 내밀한 거래 내역이 쏟아졌다.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재단은 이름 하나에 의해 금이 가고 무너졌다. 윤석영은 체포되었다.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중 영장 집행으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은색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썼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얼어붙은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기자들은 외쳤다. 윤 이사장, 아이들을 왜 거짓 입양시켰습니까? 정말로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서하은 양에게 사과하실 의향 없습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은은 조사관의 요청으로 검찰청에 출석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질문 하나하나에 흔들림 없이 답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윤석영 이사장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처음 본 순간요. 제 얼굴은 제 어릴 적 얼굴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기억했어요. 하지만 무시했죠. 제가 없기를 바랐으니까. 당신은 왜 이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단지 저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잃어버린 이름 속에 갇혀 있어요. 누군가는 그들을 불러줘야 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름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새로운 기사 작성을 위해 하은의 이야기를 녹음했다. 어릴 적 기억, 길거리에서의 삶, 지훈을 구했던 그날 밤, 엄마를 다시 만난 순간까지. 마지막 질문, 민준이 말했다. 하은아, 너에게 이름이란 뭐야?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이름은 나를 불러주는 소리예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게 해주는 소리요. 아무리 사라져도, 아무리 숨겨져도 결국은 다시 들릴 수 있는 소리. 그래서 난 이 이름을 지킬 거예요. 며칠 후, 하은은 전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저녁 뉴스 인터뷰 프로그램이었다. 긴장된 얼굴로 등장한 그녀는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앉았다. 사회자는 물었다. 하은 양, 세상의 이름을 되찾게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두려웠어요. 내가 진짜로 존재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은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지우지 마세요. 그건 한 사람의 생애를 지우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잊힌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방송이 끝난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서하은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용기 있는 소녀, 응원합니다. 나도 어릴 적 잃어버린 이름이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하은 씨,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정직해졌어요. 하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랜 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서하은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빛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도 다시 불러올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낡은 빌딩, 3층에 작은 간판이 달린 사무실이 새로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찾기 센터, 기억을 위한 법률 심리 상담소. 하은은 창문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공간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2개, 의자 6개, 아이용 미니 소파와 커다란 게시판. 벽 한쪽에는 전국 입양 피해자들의 실종 전 사진과 편지들이 붙어 있었다. 어떤 얼굴은 웃고 있었고 어떤 손글씨는 떨려 있었다. 이 공간은 단지 상담실이 아니라 이름의 흔적들이 돌아오는 항구가 되어야 해. 하은은 스스로 다짐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첫날인데 생각보다 깨끗하네. 그래도 아직 냄새가 좀 나. 페인트 냄새. 오래된 공간은 무조건 한 번쯤은 새로 태어나야 하니까. 하은은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예전처럼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단단함과 책임감이 스며 있었다. 첫 상담 예약자는 몇 시야? 오전 11시 20살 남학생인데 자신이 해외 입양된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최근 입양정보 공개 법안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해. 질문하고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여정의 옆에 서주는 것.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말야, 하은아, 넌 참 대단하다. 이제 겨우 20살인데 이런 걸 시작하다니. 하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말해야 해.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지워지니까. 첫 상담자는 대학생 박윤호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해 긴장된 얼굴로 하은 앞에 앉았다. 사실 저 부모님과 얼굴이 전혀 안 닮았어요. 어릴 적 사진도 없고 생일도 이상하게 모호하게 기재돼 있고요. 부모님은 저를 해외에서 입양해왔다고 했지만 출생 기록이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하은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질문했다. 윤호 씨는 본인의 이름이 진짜라고 믿으세요? 윤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릴 적 누군가 저를 지수라고 부르던 꿈을 자주 꿨어요. 윤호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전 지수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은은 메모장에 지수라는 이름을 적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 기억을 부정하지 않아요. 단편적인 꿈속 기억도 때론 진실의 잔해일 수 있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병원 기록을 조회해 봅시다. 가능하다면 DNA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윤호의 눈빛에 처음으로 안도의 기색이 떠올랐다. 정말 나 같은 사람 또 있어요? 하은은 미소 지었다. 윤호 씨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일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호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름찾기 센터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언론 보도,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은을 찾았다. 일부는 자신이 입양아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또 어떤 이들은 사라진 동생이나 자식을 찾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한 달 후 하은은 뜻밖의 편지 하나를 받았다. 프랑스 파리에서 날아온 국제 우편. 봉투엔 익숙한 글씨체로 투 서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의 발신인은 클레어 박, 서류상으로는 1998년
해민복지재단을 통해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계 여성.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인터넷 영상으로 보았어요. 저 역시 제가 누구인지 평생 몰랐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왜 한국을 떠나야 했는지. 당신이 말했죠. 누군가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왜냐면 제 이름이 진짜 박수연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거든요. 편지에는 함께 동봉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아기 수연이 작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하은은 그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수연아, 돌아왔구나. 그날 밤 하은은 노트북을 켜고 이름찾기 센터의 첫 공식 웹사이트를 열었다. 홈페이지 첫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녀는 타이핑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노트북 옆에 있는 오래된 인형 몽이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꿈속에서 언제나 안고 자던 그 인형. 지금은 이름과 함께 그녀의 곁에 있었다. 며칠 뒤 정부는 입양아 출생기록 의무공개법을 통과시켰다. 병원, 입양기관, 재단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출생기록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하은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법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 서하은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지금 또 다른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었다. 이름은 기억이었고 생존이었고 그 사람의 존재 전체였다. 그래서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의 이름을 찾는 길에 내가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누군가 잊혀졌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남산 자락 아래 늦은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이름찾기 센터의 커튼이 흔들리고 사무실 한쪽에서는 새로 도착한 서류 봉투들이 정리되고 있었다. 하은은 분주하게 메일함을 확인하며 하나씩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문의가 급증하고 있었고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다. 하은아, 광주에서 전화 왔어. 5살 때 실종된 아이랑 유사한 사람을 찾았대. 민준이 전화를 끊고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가족이 찾고 있대. 응, 엄마가 아직도 같은 집에 살고 있었대. 매년 생일마다 조그마한 초코 케이크를 구워놓고.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해당 케이스를 파일 상단에 올려놨다. 이곳에 오는 이야기들 대부분은 기적을 기다리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기적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기억하고 움직이고 다시 부르는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그녀는 매일 수십 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떤 이는 생년월일이 의심스럽다 말했고 어떤 이는 어릴 적 자주 불렸던 이름이 지금과 다르다고 했다. 그들 모두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 마음이 과거의 하은과 똑같았다. 그날 오후 센터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빛은 조심스럽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혹시 여기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어떤 이유로 찾아오셨나요? 남성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1996년에 실종된 딸이 있어요. 이름은 윤채린이고 그날 집 앞 놀이터에서 사라졌어요. 모든 수사를 다했지만 찾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에 하은 씨의 방송을 보고 생각났어요. 혹시 우리 아이도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은은 잠시 말을 잊었다.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도 부모가 먼저 아이를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은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를 찾는 구조였다. 혹시 채린 씨와 관련된 사진이나 기억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한 장, 낡은 엽서, 그리고 채린이 어릴 적 그렸던 그림들. 그림 속에는 항상 한 인형이 등장했다. 빨간 리본을 단 곰 인형.
이 인형은요? 하은이 물었다. 채린이가 가장 좋아하던 거예요. 이름도 있었는데 아마 봄이었던 것 같아요. 하은은 곧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봄이라는 인형 이름과 함께 과거 해외 입양 아이들의 특이사항 기록을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하나의 케이스가 화면에 떴다. 1996년 서울 실종 아동, 1998년 제주 아동보호소, 1999년 미국 텍사스로 입양. 현재 이름 엘리박, 엘리박. 인형, 빨간 리본 달린 곰 인형 봄이. 하은의 손끝이 떨렸다.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혹시 채린 씨는 왼쪽 눈에 작은 점이 있었나요?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동자 바로 밑에 작은 점이요. 눈물점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하은은 손에 든 파일을 조용히 닫았다. 아마 따님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순간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남편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기쁨이 아니라 오랜 상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함께였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엘리 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겁니다. 동의가 있어야 연락처나 신원 공유가 가능해요.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요. 하은은 부드럽게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기다림은 외롭지만 절대 헛된 게 아니었어요. 며칠 후 엘리 박에게서 회신이 도착했다. 하은은 이메일을 열고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서하은 씨,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고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너무 희미하지만 그 인형 봄이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 아래 작은 점.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아직 혼란스럽지만 그분들이 제 부모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립니다. 연결을 원합니다.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 연결의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윤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님께서 연락을 원하신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하은은 작은 스튜디오에 홀로 앉아 자신만의 녹음을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 그리고 이름을 찾아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이름은 목소리로 다시 살아납니다. 잊혔다고 생각한 모든 이름은 누군가가 다시 부를 때 살아납니다. 그녀는 이어서 덧붙였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없었던 시절,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내 이름을 듣고 또 다른 이름들을 불러주고 있어요. 녹음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에서는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또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잊힌 이름들이 다시 불릴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하은은 고요한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골목 끝 작은 찻집. 그곳은 그녀가 이제껏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러 가는 장소였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 짧게 자른 갈색 머리, 단정한 셔츠. 수화기 너머 목소리만 듣고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낯익은 기운이 그 자리에 있었다. 엘리, 박수연 씨 맞으시죠? 하은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맑고 진지한 눈동자. 그리고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하나. 당신이 서하은 씨군요. 그들은 마주 앉았다. 차가 식는 것도 잊은 채 긴 시간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한국어도 서툴고 기억도 거의 없어요. 지금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두 분을 보면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갑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수연 씨가 스스로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예요. 수연은 조용히 물었다. 하은 씨는요?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잊힌 아이였다는 사실을. 하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했다. 처음엔 분노였어요. 왜 나였는지,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았는지.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내가 잊힌 게 아니라 누군가 기억하려 애썼다는 걸. 그리고 내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내 이름의 증거였다는 거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내가 누구인지 안 순간 나는 나를 되찾았어요. 수연은 그날 이후 조심스럽게 윤 씨 부부를 만났다. 첫 만남은 조용했고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아빠는 식사를 앞에 두고 몇 번이나 젓가락을 놓았다 들기를 반복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은 뭐였나요? 수연이 물었다. 김치볶음밥이었어. 무조건 계란을 반숙으로 올려야 했지.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맞아요. 왜 그걸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냄새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몇 주 후 이름찾기 센터에는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일본에서 걸려온 국제 전화였다. 상담사는 조심스레 전화를 하은에게 넘겼다. 여보세요. 서하은 씨 되시나요? 목소리는 늙고 신듯했지만 단단하고 또렷했다. 저는 당신 어머니 김은서 씨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딸도 그 재단을 통해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은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걸 느꼈다. 또 하나의 이름, 또 하나의 목소리. 그녀는 대답했다.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계속 이름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해 여름, 이름찾기 연합이라는 전국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의료진, 법률인, 언론인,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름을 되찾은 이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연대체였다. 하은은 이 연합의 상징적인 대표로서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다. 기억은 기록되지 않으면 잊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록과 기억의 다리입니다. 우리는 사라진 이름을 단지 되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졌던 생애 전체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온 증거였다. 그녀는 종종 TV나 신문에서 얼굴을 보였다. 정치인들은 이름찾기법 제의안 통과를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고 시민들은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냈다. 한 아이가 말없이 창가에 놓인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인형, 엄마가 사줬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인형을 안고 자면 편안해요. 그리고 또 다른 소녀는 하은을 보며 물었다. 언니, 저도 제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은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름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다. 과거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누군가의 손에 닿았을 때 치유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는 불씨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 한 장을 꺼냈다. 아직 고등학생이던 시절 길 위에서 쓰던 낡은 종이에 적힌 글고 나는 누구인가?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나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그 글 아래 그녀는 이제 다른 글을 덧붙였다. 이름은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 첫 목소리다. 나는 이제 나를 부를 수 있다. 나는 서하은이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전등을 끄고 사무실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소음, 자동차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 위로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윤호야, 채린이, 그리고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너에게. 내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우리가 함께 불러줄게. 하은은 손을 올려 가슴에 얹었다. 거기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어릴 적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절대 잊히지 않을 이름. 서하은. 그리고 그 이름은 수천 개의 다른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